경세재민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도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요새 코로나19로 말이죠. 많이 축 처져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보니까 좋은 소식도 들려가지고 좀 기분이 좋습니다. 람데시델이라고 네. 치료약이 좀 소개가 되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전 예. 세계에서 지금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건강과 또 보건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경세재민촉에서는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권덕철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정말 요즘 너무 더 바쁘실 것 같은데요. 소중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경세재민촉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런 자리에 우리 그 진흥원을 소개시킬 수 있도록 요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는 의료진과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보건산업계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치료, 백신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빌어서 국민들께 좀 소상히 알려드리고 네. 또 협조 구할 것을 이렇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이제 원장님을 맡고 계신데요. 정확히 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되게 보건산업 그러면 잘 모릅니다. 근데 다른 말로 얘기를 해드리면 바로 아실 수 있는데요.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 화장품 그리고 이제 의료 서비스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최근에는 우리가 의료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치료하는 목적으로 오시는 네.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지원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이런 관련된 보건 산업의 연구 개발 R&D를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보건 의료 분야의 산업 지원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기관이구만. 네. 예, 예, 예. 요즘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이제 보건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니까요. 그러면 진흥원에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하나씩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감염병에 대해서는 새롭게 치료제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할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게 이제 한 개인 기업이나 네. 한 회사에서 혹은 한 국가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국제적으로 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WHO 국제보건기구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치료제 개발이랄지 아니면 백신 개발에 네. 우리 정부도 네. 정부 지원단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지원단을 지원해 주는 기관이 이제 우리 이 진흥원이고요. 특히 네. 이제 기업에서 그걸 할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제 각 그 정부 부처에 전달하고 또 예. 그걸 다시 피드백을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고요. 예, 예.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의료기기라든지 또 다른 의약품이라든지 네. 또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원장님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선 궁금한 게 지금 그런 우리 기업들이 그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기업들도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백신 개발은 이제 대개 10여 년 이상 걸린다라고 그렇죠. 예. 하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협업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올 연말, 내년 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지금 예.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끝을 봐야 한다라고 네. 또 그런 말씀을 하셨고 국민들도 그래서 학수 고생하고 그렇습니다. 고대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과기부라든지 예. 또 산업부, 복지부가 같이 협업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치료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난도시빌 같이 예. 기존에 있는 약품 중에서 예. 그런데 효능이 있다고 인정받은 예. 것을 이제 치료제로 인정을 했습니다. 중증의 경우에는 이제 그걸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임상시험을 거쳐서 하는데 긴급 사용 승인을 식약처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우리 국내적으로도 보면 이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약품 중에서 예. 거기에 효과가 있는 것을 찾아내 가지고 지금 임상 이상 이상 하고 있습니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치료제 부분에서는 좀 속도가 날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국민들 백신은 좀 기대로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네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네, 그 과거에 메르스 사태 때도 이제 원장님께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중앙 메르스 관리
질병관리대책본부에서 좀 총괄 반장을 맡으시면서 실무 역할을 하셨었잖아요. 그 경험이 이번 코로나19 방역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메르스가 터졌을 때는 저희도 초기에 그게 이제 중동에서 있었던 토착 질환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퍼질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화된 상황에서는 항상 그런 신종 감염병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제 초기에 대응이 미흡했다 해가지고 국민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좀 미흡했지만 우리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아주 우선 의료 기술과 또 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좀 미흡했지만 뒤에 가서는 일테면 중동에서는 40%의 치사율이 됐다면 우리는 한 20% 수준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일테면 가서 역학조사하고 일테면 감염이 됐으면 격리시켜가지고 이렇게 자가 격리를 한다든지 하고 치료는 특히 이제 아주 굉장히 중증 질환,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관련된 의료 기관에서 팀을 구성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이번에 그 코로나19 그렇죠. 초기에 그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저희는 안심이 됐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 특정한 종교 집단에서 이렇게 막 크게 확산이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국가적인 전 역량이 투입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 2015년도였죠, 그때 메르스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컨트롤 시스템도 없었고 또 응압 병상도 없었고 그래서 별것 아닌 것까지 우리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 전부 제도가 바뀐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때 끝나고 나서 이제 종식되고 나서 국가 방역 대책이라고 국가적인 보고서가 나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질병관리본부가 그때 차관급으로 올라갔고요. 그때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매뉴얼도 명확하게 해줬습니다. 방역에 관한 것은 복지부는 기술 행정적인 거 지원하고 방역에 관한 기술 대책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방역사령관으로서 지금 오송에 있는 오송 생명과학단지 내에서 늘 상주하면서 전국적인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음압병상이 부족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전국 단위의 음압병상을 더 추가적으로 했던 건데요. 그게 이번에 초기에 그런 환자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이 됐다고 봅니다. 야, 저도 그걸 보면서 네. 우리 대구에서 처음에 그렇게 많은 환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좀 일시적으로 그 많은 환자가 쏟아져도 그걸 대응할 수 있다는 맞아요. 게 네. 대단한 시스템 역량인 것 같아요. 대단한 역량이죠. 네. 해외에서도 정말 놀라웠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K 방역 그래가지고 한국이 굉장히 모험적으로 잘 극복한 나라라고 지금 WHO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우리 의료진들의 또 IT의 그런 강국으로서의 아주 진면목이 드러났는데요. 일테면 그 드라이브스루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의료진이 감염을 안 시키려고 본인이 차에 있으면서 차로 이동하면 의료진이 그 창문을 열게 하고 검체를 채취하고 다시 통과하고 소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 됐고 그걸 이제 일테면 표준 모델이랄까 뭐 해가지고 그걸 또 세계적으로 또 알리게 됐고 뭐 그렇습니다. 각국 언론에서도 우리나라는 칭찬도 많이 했고요. 맞아요. 또 국가 원수들이 우리 대통령께 뭐 전화도 걸어가지고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쪽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의료진흥원에서 각 나라에 적극 알리려는 노력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웹 세미나를 일테면 특히 이제 아세안 플러스 3에서도 요청을 했고요. 그래요? 중남미에서도 요청을 했고 또 유럽에서도 요청을 했고 그래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진흥원에서 이제 그런 기술적인 것을 뒷받침을 하고 관련된 전문 교수들이 이제 출연하셔가지고 했고 질의응답도 했고 이제 그래가지고 일테면 필리핀이라든지 저기 중남미라든지 이런 데서는 직접 대사관 통해서 감사의 장 편지도 보내주시고 해가지고요 많은 도움이 됐다. 자기들이 그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저희들이 웹세미나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탄력을 받아서 우리 정부가 좀 코로나 백신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끝장을 보자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가용 자원을 지금 총 투입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연구개발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있는 자원도 투입을 했고 긴급하게 또 배정을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추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추경에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관한
추가적인 추경 예산이 지금 이번 포함되어 3차 있습니다. 추경이에요. 그렇습니다. 빨리 네, 통과돼서 빨리 네, 추경이 돼야 현재 되겠네요. 국회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원장님께서는 이제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19 방역이나 뭐 K-바이오의 산업에 이 깊숙이 또 관여를 하시고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이런 K-바이오 요즘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원장님께서 평가하시기에는 어느 수준까지 와 있다고 보세요? 일테면 지금까지는 우리 그 소위 이 전자공학 그렇죠. 또는 네. ICT IT, 분야가 뭐. 우리 한국의 먹거리로서 그쵸. 끌어왔다면 앞으로는 이제 소위 그렇죠. 이 바이오 헬스 분야, 바이오 헬스 맞습니다. K 바이오에서 이제 끌어가야 한다는 얘기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80년대 후반 이후 90년대부터 제일 우수한 인력이 의과대학으로 갔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물론 진료에도 들어가지만 진료 현장에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세계적인 수준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아직은 우리가 바이오 분야에서 특히 의료기기랄지 의약품이랄지 이런 게 해외에 비하면 아직은 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 분야가 굉장히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저희 생각이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대개 의료진들은 본인들이 배웠던 대학에서 사용했던 기기, 의약품에 익숙합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 큰 것들은 해외에서 들어온 다국적 기업에서 들어온 건데요. 지금 코로나19 폐쇄된 환경에서는 이제는 다시 리쇼어링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국내에서 그걸 공급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 기술적인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이 의료기기라든지 또 신약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도 들어갔고 내년도 예산에도 좀 저희들이 담아서 저희들이 쭉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병원에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기기라든지 의약품 리스트업을 하고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체하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떨어진 건지를 보완하려고 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또 중장기 이 국가 신약 개발로 들어올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생물의약품 관련된 줄기세포 본인 유래든 아니면 뭐 생성한 거든 그런 줄기세포 관련된 재생의료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이 예타를 통과해가지고 내년 예산부터는 좀 더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나라는 좋은 인력이 이제 의료 바이오 쪽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예산도 지금 많이 투입이 되는데 제가 걱정이 좀 되는 것은요. 우리나라는 행정 시스템이 임상 시험을 하면 잘 안 해주잖아요. 시간이 걸리고 그게 복잡한데 그런 걸 빨리 좀 해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업체들은 그 얘기를 네.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재생의료와 그와 관련된 그 첨단 의약품은 그런 패스트트랙 신속 그 절차를 그렇죠. 가질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을 했고요. 예. 의료기기도 마찬가지로 혁신적 의료기기에는 그 개발할 때는 그런 신속 절차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법을 지난 20대 국회 말에 제정을 해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재빨리 그 정부가 허가를 해줘가지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보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우리나라 지금 시장에서 보면 치료제라든지 소독약이라든지 여기 다 개발이 됐더라고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하나 더 명심해야 할 것은 유의해야 할 것은 이건 국민의 건강,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관련되니까. 그런 그 최소한의 규제 이런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좀 상황입니다. 빨리 해야 되지만 또 안전도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규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 데이터 3법도 이제 시행을 8월부터 앞두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뭐 의료 정보를 활용한다든지 뭐 개인 정보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의료 산업에서 꼭 필요한 그런 절차일 텐데 아직까지는 좀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 의료 기반 산업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의료 산업을 좀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요? 네, 이 데이터 3법이라고 해서 특히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이 의료 정보는 굉장히 민감 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개인정보가 똑같이 취급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데이터 3법에 그런 가명 처리를 하고 다른 정보하고 결합해가지고 그 가명 정보가 드러나지 않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에 관해서 구체적인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행안부가 시행령을 이제 입법력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이 의료 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가이드라인이 나올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활성화가 될 것인데요. 이게 이제 개인 정보라든지 또 본인의 원치 않는 뭐 이런 걸, 그러니까 소위 옵트아웃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활용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또 배제시켜 줘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이 의료 정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 목적이라든지 또 희귀 질환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때는 상당히 유용하게 그 사용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의료 데이터는 진짜 저도 앞으로 데이터 시대에 제일 중요한 데이터고 필요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지금 상당히 우리가 좀 폐쇄적이잖아요. 병원은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쓸 수가 없어요, 내 데이터를.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데이터를 내가 잘 모아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내가 그걸 잘 활용하면 내가 다른 보험도 싸게 들 수도 있고 그거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빨리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의료 정보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했을 때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개인도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가지고 차차산업위원회에서 이제 PHR 그래서 퍼스널 헬스 레코드를 그래요. 본인에게 주자라고 하려면 이제 뭔가 플랫폼도 만들고 예, 그걸 예. 활용하는 방식도 만들어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지금 진흥원이 그 추진단으로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그걸 예. 4차 산업위와 예. 또 그게 디지털 헬스 특위가 있습니다. 예, 예. 그 특위와 같이 협업을 해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너무 관심이 많고요. 또 한편으로 그걸 그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잘 활용하면 다양한 의료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좀 늦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적극 앞장서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 정보를 가지고 네. 이걸 때문에 개인 건강 관리에 활용할 수도 그렇죠. 있고, 예, 또 예. 다른 뭐 목적으로 운동할 때 활용할 수도 써먹을 수도 있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네. 할 수 있도록 하고 내 휴대폰에 그게 담겨져 있을 수 있도록 예, 예.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올해 신년사에서 원장님께서 뭐 감염병이라든지 정신질환, 치매 이런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보통 우리가 그 연구 개발하면 이런 큰 뭐 산업 기술 개발이다, 뭐 인공위성이다, 뭐 이런 뭐 해양 연구 개발이다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 계속 고령화가 좀 빨리 지금 속도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정신질환 문제도 있고 이렇게 감염병이 또 갑자기 글로벌화하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R&D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사실 지금까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소홀히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 R&D에 관련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사회 문제 해결에 R&D를 더 투입해야 한다라고 국가과학기술회의에서도 결정한 바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분야에도 계속 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예. 극복을 위해서 그 R&D라든지 또 건강보험이라든지 또 지역 내에서 보건소와 연계한 치매 안심센터라든지 이런 걸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정신질환 문제도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계속 그런 R&D를 투입을 해서 문제 극복을 위한 해결 방안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진짜 원장님 말씀 치매 같은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 나이 든 사람들 그렇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대비해가지고 네. 그걸 덜 고통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맞아요. 중요할 텐데 관심인들이 없어요, 별로 그런 부분은. 예.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예. 좀 과하게 표현한다 정도로 이번 좀 치매는 좀 해보자 해서 치매 국가 책임제라고 해가지고 예, 그런 건 잘하시는 예, 그래서 각 그 전국에 있는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를 만들고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치매 진단을 받고 인지 검사를 받고 그 중증도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를 드리고 이를테면 또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요양원이나 연결해서 서비스가 받으실 분들은 그렇게 또 연결해드리고 그런 지금 네. 그걸 진행했었습니다. 그 감염병 관련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거예요? 감염병은 이제 감염병의 진단 기술이랄지 네.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치료제, 백신 등 개발이 필요하고 예. 또 우리 모르는 미지의 감염병이 있잖아요. 그 감염병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문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R&D 이런 게 좀 쭉 필요합니다. 그런 돈들이 뭐 우리 재능원에는 연간 어느 정도 예산으로 들어옵니까? 한 500억 정도 활용합니까? 예, 그게 이제 중기 예탈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장기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 한 수천억이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 뭐. 근데 그런 수준 아닙니다. 잘 그런 아시다시피 수준 아닙니까? R&D의 규모가 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예. R&D 전체 규모 중에 진흥원이 일테면 2조 민간이 많이 하겠구만요. 그렇죠. 민간이. 2조 예. 정도 되면 네. 복지부에 복지부, 있는 예,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4천억 정도를 진흥원이 이제 위탁을 받아서 위탁 하고 받아서요. 있습니다. 예, 예. 그 중에 한 1천억 정도가 이제
감염병 관련돼서 한 거니까 네. 예. 그렇게 아주 많은 규모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장님 저 진흥원이 산업 관련 하시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출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수출을 늘리려면 우리 보건 산업 쪽에서 수출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강력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예. 사실 다른 수출입은 다 이렇게 어렵죠. 줄었는데 보건의료 분야는 퍼센테이지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증가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바이오스 분야는 앞으로 성장 그 동력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고 또 예. 그걸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가 얼른 끝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현재 진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화돼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스스로의 보건을 지켜야 되는지 전문가께서 한번 조언을 좀 네, 해주세요. 이게 이제 침방울을 통해서 이렇게 네. 그 감염이 되는 감염 질환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국민들께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모임, 때문에 종교라든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무슨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셨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하시고 그러면 서로 접촉과 할 때 그런 감염 우려를 줄이고 또 문제는 가셔가지고 이렇게 손에 그런 것들이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 씻기 잘하시고 기침 같은 거 했을 때 이제 마스크가 있으면 되지만 마스크 없을 때 뭐 기침 예를 좀 지켜주신다든지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프다 그럴 때는 내가 혹시 이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 쉬면서 자기를 관찰하고 나오면 이제 다시 직장에 간다든지 네. 뭐 이런 절차를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그 국민 입장에서 보면 마스크 쓰기가 불편해가지고 밥 먹을 때도 마스크 벗어야 되고 말할 때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좀 우리 공간을 살균 방역을 잘 해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방역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도 방역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 예, 그래서 이제 서비스업 제공해 주시는 업종에서 이제 그런 자가 방역 예, 소독을 방역을 하고 하거든요. 있는데요.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졌다 하더라도 그걸 손을 잘 씻으시면 예.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서로 대화를 할 때 뭐 이렇게 두 팔 벌려서 그 정도 거리를 유지한다든지 예, 그리고 가까이 있을 때 마스크를 쓴다든지 하면 네. 그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감염 우려는 좀 확 줄어든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반드시 그런 데 갔다 오시면 손을 이런 데 얼굴이나 입, 뭐 코 이런 데 대지 마시고 손을 씻으시고 그러면 그 코로나 이런 감염병으로부터 그래요? 그런 막을 수 네, 있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앞으로 원장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임기 내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그 외부의 기대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뭐 새로운 신약도 개발해야지, 또 뭐 AI, 빅데이터 활용해서 산업기술도 또 육성해야지, 또 의료기기도 뭐 이렇게 또 수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또 한편에서는 해외 환자 유치라든지 또 우리나라 의료기관에 진출한다든지 이런 데도 좀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들이 우리 진흥원에 좀 많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그 채용 공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충북 오송에 있습니다. 청주시에 있는데 아직 수도권에 대해서 보니,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 미래는 보건산업이 있으니까 예. 우리 이 진흥원이라든지 뭐 이런데 좀 많이 문을 두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오송에 있지만 이렇게 미래 산업 아닙니까? 네. 여기 많이 지원해가지고 그럼요.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국의 보건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이 될 테니까요. 자, 오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권덕철 원장님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